아, 예. 오늘은 종부세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이었던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죠? 왼쪽에는 그 G70이라는 차량이고, 이게 제가 한 25살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고 싶었던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까 베일에 감싸진 뭐 그때는 공개가 돼 있지는 않았지만 좀 사고 싶었던 차인데, 26살에 입사를 하고 또 기회가 왔죠. 10몇 프로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그리고 좀 고민을 하다가 신입사원 마통이 5천이 나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으로는 저게 한 4,200 정도였는데, 제가 뭐 할인 받고 재고 할인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한 3,400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첫 차로서 엄청 만족하면서 타고 다녔고, 너무 지금 봐도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고, 사실 뭐 그랜저랑도 고민을 했지만 그랜저를 26살에 타는 거는 음, 조금 노티난다. 근데 그걸 사서 지금까지 탔다면 그게 더 이득이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좀 음, 차치하고, 제가 뭐 종부세 납부하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경매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에 저는 게임하기 바빴지만 컴퓨터나 뭐 책을 보시는 게 다 경매책 이런 거 보시고 물건 보시고 이런 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26살 때 중고 서점에 가서 음, 그 당시에는 이제 땅값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던 시기여서 그런 책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사서 좀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 채널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매 대마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채널에서도 상당히 많이 경매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천을 해보자 해서 매번 이제 연차를 쓰고 음, 뭐 토지 물건 분석 같은 것도 뭐 강의도 듣고, 아니면 실제로 여기 경매 법원이죠. 여기 이제 수원지법인데 여기 가서 뭐 경매 참여해보기도 하고 파주 쪽도 갔었고요. 보통 제가 뭐 복잡한 뭐 유치권이나 뭐 이런 걸려있는 물건들은 뭐 제가 도전해볼 수 있는 금액도 아닐 뿐더러 한번 제가 잘못 걸리면은 조금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무서운 감정도 들고 해서, 실제로는 좀 도로가 뚫리는 곳, 아니면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곳, 그리고 IC가 가까운 곳,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했었고, 어, 실제로 낙찰 된 적은 없습니다. 한 7, 8번은 갔던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낙찰된 적은 없고, 뭐 고양, 수원, 뭐 평택, 뭐 되게 많이 갔어요. 되게 많이 갔는데 연차를 쓴 것 대비해서 소득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18년도 말쯤 되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좀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토지 경매는 좀 사실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되게 물건 분석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르고 용도 지역도 다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 가치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이식으로 떤 비싼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음, 조금 뭐 불법 양계장을 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도 좀 사서 양도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알짜배기인데 이게 사실 되게 수익성이 좋아요. 뭐 어떤 IC 근처에 뭐 논밭인데 그게 알고 보니 대규모 뭐 지구 단위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뭐 그런 소문만 돌아도 이게 2만 원짜리 땅이 30만, 40만 원 갑니다. 순식간에 20배가 가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예전으로 치면은 좀 어떤 비트코인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파트 경매. 그래서 그 18년도 말에 좀 냉각 암흑기 때 그때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뭐 요것도 용인이나 수원이나 요런 쪽에 갭이 붙은 물건들 그런 것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신규로 낙찰받아서 맞추면은 또 투자금도 적게 들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 쉽지 않은 게 이거는 토지 경매랑 반대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시세가 공개되어 있어서 아무리 제가 뭐 비슷하게 적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100만 원 더 벌어가냐, 누가 적게 벌어가냐 그 차이고 오히려 부동산에 가서 금매를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좀 잘 드려서 뭐 한 2천만 원 깎아주면 복비는 한 500만 원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딜을 해서 진행한 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토어제가 상당히 다 웬만한 지역이 다 묶여 있죠. 근데 토어제는 경매로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어제를 회피하는 데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음아파트가 그 예전에 시세가 뭐 18억쯤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뭐 2억 3억 넘게 경매 낙찰되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토어제 회피 지금 시기에 상당히 음, 적당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사실 뭐 제가 입사하고 나서도 기회는 상당히 많았어요. 뭐 17년도부터 뭐 코인 뭐 완전 떡상했죠. 그때 뭐 코인 부자 많이 탄생했고 주식도 그 문인 정권 때 그 바이오로 HLB 뭐 이런 걸로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또 제 학교 선배도 삼성바이오로 27만 원부터 홀딩 하셔가지고 100만 원까지 홀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잠실로 바로 입성하시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는 사실 경매랑 뭐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압류를 해서 다 이렇게 시장이 낙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좀 괜찮은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남에 저기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쪽에 편입되는 토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개발 제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고 들어가는 길이 이제 안 붙어 있고 그런 건데 그만큼 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유찰이 몇 번 됐고 그만큼 가격대가 낮았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낙찰을 받을까 하고 이제 보증금을 넣었죠. 놓고 나서 실제로 캠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주거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들고 있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 이거를 10년, 20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만약에 빠그라지면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이거는 뭐 어떤 선산으로 나의 그 선산으로 써야 되는 건가?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결국에는 주거 해결부터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몇 가지 검토했던 게 있어요. 광면 뉴타운 그리고 수원의 화서역 프루지오 분양권 그리고 뭐 저기 평촌 쪽에 재개발 이런 것들 검토를 했었고요. 뭐 용인 쪽 갭 투자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은 좋은 시절을 다 놓쳤죠. 그 19년도 초에 딱 갔을 때 광명 쪽은 너무 분위기 안 좋아서 그 부동산 사장님의 그 옆에 이제 도와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 알바식으로 고용돼 있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매수인인 척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사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오히려 반감이 들어서 그 당시 그 반지층에 물건이 3억 정도였고 그게 지금 광명 11구역 분양한 겁니다. 아무튼 그랬으면 그게 뭐 조합원 분담금이랑 분양가로 다 합산하더라도 아마 한 6억은 수익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지나간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서프루지오. 그게 이제 상당히 욕을 많이 먹던 아파트인데 그때 당시에 뭐 스타필드 로고 신분당선 계획돼 있고 뭐 대유평 공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인프라는 확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주상복합이어서 사람들이 조금 꺼렸던 건 있는데 분양가도 사실 5억대였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5천에 프리미엄 1억 하면은 1억 5천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그 뭐 갭 투자하는데도 뭐 그 정도는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만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은 어, 생각만 하다가 부동산에 전화만 몇 번 했다가 실제로 사진 못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죠. 지나다가 19년 7월, 8월쯤 되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추석이 지나면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겠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도 이제 다시 회복세에 들어가는 기조였고, 아, 이거는 빨리 사야겠다라고 해서 예전에 알아봤던 광명과 화성은 이미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주변부로 제가 이제 분양권을 사서 좀 입주까지 해서 2년 비과세를 받는 식으로 해서 좀 수익을 봤던 케이스고요. 실은 뭐 저처럼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도 있겠지만 주변을 보면 사실 저희 또래나 저보다 이제 조금 한 10년 정도 차이 나시는 뭐 선배들 회사의 동료들 봐도 세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무주택 폭락 포지션으로 고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으로 주식 열심히 하시고,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잘 되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손에 꼽는 정도고, 보통은 뭐 적당한 실거주 뭐 한 7, 8억대 그것보다 뭐 위아래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동기들 봤을 때는 이제 증여테크 이런 케이스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떤 형은 되게 두 채를 물려받으셔가지고 김포에 하나, 그리고 저기 영등포 쪽 하나 이렇게 받으셔서 상당히 이 출발점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형은 뭐 몇 년 내로 이거를 뭐 정리를 해서 좀 더 상급지 강남 상구 쪽으로 노려보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형은 이제 제주도 주시는데, 이 형은 할머니한테서 어떤 그 구축 가옥을 물려받으셨어요. 상속세 때문에 부모님이 못 받으시고 한 달이 건너서 받으셨는데, 이거 참 골칫덩어리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마침 그 형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그 이효리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방송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제주도 여행도 많이 오고 제주도 땅도 많이 투자하고 지드래곤도 막 제주도에 카페를 만들고 뭐 그런 이슈들이 막 불면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땅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안 판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을 거머 주셔가지고 그걸 팔고, 그 형은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때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마포에. 그 마포에 샀던 집이 지금은 약 한 18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팔고 요번에 강남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격차가, 제가 봐도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공격적으로 뭐 이래저래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러면서 21년도에는 또 종부세도 내고, 근데 마지막에 지방 부동산에 두 개를 물리면서 좀 손절을 많이 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도 벌 때는 많이 벌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한 종목 잘못 걸려서 그동안의 수익을 다 까먹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그 분양권을 투자했던 집을 비과세를 받으면서 어, 그때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부동산이 쌌어요. 왜냐면 대출도 풀려 있고 뭐 크게 이제 상승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계급장 떼고 모든 것이 이제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무조건 입지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성하게 됐고요. 현재는 그래도 뭐 10억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또 토지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용인에 그 SK하이닉스가 생기고, 그리고 안성 쪽으로 이어지는 그 반도체 벨트, 그리고 보통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협력사들이 그 근처로, 팹 근처로 이제 사무실을 만들거나 공장을 지어요. 왜냐하면 물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뭐 용인, 평택, 화성 이쪽으로 사업장을 많이 이제 얻게 되는데, 사실 화성, 용인, 평택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들은 뭐 물론 부자가 되셨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부 땅들이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안성이나 뭐 충북의 뭐 음성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그래도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평택, 안성, 뭐 용인 요것도 괜찮고 요 라인이 괜찮고, 그리고 강동에서부터 세종까지 이어진 제2경부고속도로 요게 이제 안성을 가로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성 쪽에 또 토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어떤 내 땅 한 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좀 가져가고 싶어서 좀 투자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막 수익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뭐 다른 데 투자했다면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적당한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 해주는 그런 투자 자산이다. 그래서 뭐 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냅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 뭐 제 뭐 한 10년 뒤면은 좀 많이 올라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번 뭐 로또 산다는 생각으로 그냥 냅둬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점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서울부동산입니다. 서울부동산. 서울부동산. 못해도 이 경부축을 따라서 뭐 판교, 분당, 용인, 수지, 기흥, 뭐 수원, 화성, 그리고 뭐 평택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평택도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이제 시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 주변으로도 지을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가격 상승이 슈팅이 나오면 무조건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평택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동탄, 용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프라가 발전하고 하면은 좋겠지만 어쨌거나 한 동탄 정도까지, 거기까지의 부동산에 먼저 장만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용인 이동 남사, 그리고 용인 처인구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청주도 팹을 더 짓는다 그랬고요. 그 사이에 뭐 안성, 천안 뭐 이런 쪽으로, 예, 이런 토지들이 좀 유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반도체 확장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AI나 뭐 그런 것들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토지의 가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원래 토지,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플랫폼이 됐고 앞으로는 크립토 이렇게 갈 건데, 이 토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 그래야 공장도 많이 짓고 뭐 그럴 건데, 글로벌리 보면 뭐 중국이나 다른 이제 인건비가 싼 동네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 대학도 마찬가지인 게 더 낮은 인건비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중국, 인도 이런 국가의 음, 훌륭한 대학교 출신들이 보통 이제 저기 미국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떤 매도 타임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이거는 뭐 평생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 미국에서 모든 세상의 변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효한 내러티브는 AI. AI는 지금 압도적인 캐펙스를 모든 기업, 그 M7 기업들이 이제 쏟아붓고 있죠. 근데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뒤처지는 순간 끝이 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캐펙스를 때려붓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테마는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바이오텍은 지금 솔직히 평균 수명이 80세에서 거의 이제 90세 다 돼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100세, 120세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로 어떤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짧은 기간 내에 90%의 이해력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페로의 미래에서는 이 바이오텍 이게 정말 유망해질 거다. 그러면서 어떤 유전자 가위, 그 아시죠? 크리스토프 테라피틱스 아니면 템퍼스 AI 뭐 이런 다양한 주식들인데 그런 쪽으로 좀 투자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립토입니다. 이 크립토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내러티브가 지금 기관들까지도 들어왔고 미국 법안으로도 통과가 되고 미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예. 아까 뭐라고 했죠? 미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옆에 룸메이트가 비트코인이란 게 있는데 한번 사보는 게 어떻지 않겠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17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뭐냐고 했어요. 그러고 어, 한번 붐이 왔죠. 그러고 나서 피가 낭자할 때 그때 비트코인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샀어요. 사서 이거 얼마 가겠냐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사야지 않겠냐 샀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 1000만 원에 팔고 너무 기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1억 지금 최근 고가가 1억 6,800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1억 미만으로 8,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억 회복했죠. 근데 이게 지금보다 더 떨어져 봐야 8천에서 7천이고 현재 가격이 지지라고 하면은 7만 달러죠. 7만 달러가 지지선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저점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겠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레이어 1 코인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레이어 2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40대에는 잠시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하시고요.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